서울 신라호텔의 다이너스티 홀은 오늘을 위해 마치 천상의 정원을 지상으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수천 송이의 백합과 장미가 뿜어내는 향기가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과 어우러져 홀 안을 가득 채웠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대표하는 수백 명의 하객들은 세기의 결혼이라 불리는 이 행사의 주인공들을 기다리며 기대에 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한미병원 한 원장의 양딸이자 촉망받는 외과의사 한설이와 파크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박시우. 8년간의 오랜 연애 끝에 맺어지는 두 사람의 결합은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완벽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그림의 중심에 있어야 할 신부 한설이는 대기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요함과 아주 희미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작은 사진 액자를 매만졌다. 8년 전 풋풋한 대학생 시절의 자신과 시우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다고 그녀는 믿고 싶었다. 예정된 예식 시간이 불과 10분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다. 신랑인 박시우가 불안한 얼굴로 대기실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채린이라는 이름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세요. 뭐라고? 채린이가 쓰러졌다고? 어느 병원이야? 그의 목소리는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떨렸다. 그는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망설임 없이 설이의 신부 대기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설이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다른 여자의 이름만이 가득했다. 설이야,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채린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어. 내가 가봐야 해. 설이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8년의 사랑, 수백 명의 하객, 그리고 그들의 결혼 서약. 이 모든 것이 이채린이라는 이름, 석자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금 가겠다고요? 그녀가 힘겹게 물었다. 어쩔 수 없어. 걔 혼자 둘 수는 없잖아. 그의 말은 변명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의 우선순위는 명백했다. 그는 충격으로 굳어버린 서리를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대기실을 뛰쳐나갔다. 복도를 달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서리의 심장에 박힌 비수와도 같았다. 신랑이 사라졌다는 소문은 들불처럼 예식장 안으로 퍼져나갔다. 웅성거리던 하객들의 목소리는 이내 노골적인 조롱과 동정 섞인 수군거림으로 변했다. 어머, 신랑이 도망갔다니. 대체 무슨 일이야? 저 신부 한 원장네 친딸이 아니라 입양하라며 어릴 때 병원에서 바뀌었다던데. 어쩐지 근본도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려니 박시우 군도 부담스러웠겠지. 한씨, 집안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네. 저 여자는 이제 어떡한담. 설이는 대기실 문틈으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동정 어린 혹은 경멸적인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양부모인 한 원장 부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딸에 대한 걱정이 아닌 가문의 체면에 대한 염려만이 가득했다. 마침내 웨딩 플래너가 떨리는 목소리로 단상 위에 올라섰다. 하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신랑 측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예식은 취소. 그 단어가 선언되는 순간 한설이라는 여자의 인생은 대한민국 상류층 전체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터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예식장 가장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태민, 천마그룹의 총수, 베일에 쌓인 젊은 회장.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지만 그가 일어서는 순간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하객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는 군중 사이를 유유히 걸어버진 로드를 따라 단상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고요해진 홀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서리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서리의 흔들리는 눈동자만을 깊이 들여다보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릴 만큼 강력했다. 한서리 선생. 그는 그녀를 의사로 존중하여 부르고 있었다. 나는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듯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충격, 경악.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그녀의 시선이 하객석으로 향했다.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 경멸하는 사람들, 그리고 분노에 찬 양부모의 얼굴, 그리고 뇌리 속에는 자신을 버리고 달려가던 박시우의 잔인한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눈앞의 낯선 남자, 자신에게 구원의 동아줄인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향하는 밧줄인지 모를 그것을 내민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흐트러졌던 허리를 꼿꼿이 폈다. 눈물을 머금고 있던 그녀의 눈동자가 차가운 결의로 빛나기 시작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아주 작은 반항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녀는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끝나는 순간 다이너스티 홀 안에 모든 하객들이 내지르는 경악의 숨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울려 퍼졌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결혼식의 막이 이제 막 오른 것이다. 한서리의 네라는 대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었다. 그녀의 동의가 떨어지자마자 어안이 벙벙해 있던 웨딩 플래너와 주례는 어쩔 줄 모르고 그녀의 양부모인 한 원장 부부의 눈치만 살폈다. 서리의 양어머니인 윤 여사는 수치심에 얼굴이 새빨개진 채 소리쳤다. 미쳤구나. 한서리,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강태민이라는 남자가 뿜어내는 차가운 위압감 앞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태민은 한 원장 부부에게 얼음장 같은 시선 한 번 던졌을 뿐인데 두 사람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그는 주례를 향해 고개를 까딱하며 낳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계속하시죠.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주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랑의 이름 박시우를 강태민으로 바꾸어 불렀고 서리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기계적으로 서약에 답했다. 강태민은 마치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되었다는 듯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침착하고 진중한 태도로 예식에 임했다. 하객들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예식이 끝나고 신부 대기실은 곧바로 심판의 장으로 변했다. 한 원장 부부는 딸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네가 우리 집안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생전 처음 본 남자랑 결혼을 해. 이게 제정신으로 할 짓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겠니?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들의 목소리에는 딸의 상처에 대한 걱정은 단 한 톨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구겨진 체면과 잃어버린 평판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했다. 한 원장은 마침내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오늘부로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우리 한씨 집안에는 너처럼 망측한 년을 둘 자리가 없어.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그들이 서리를 매몰차게 내치는 순간 대기실 문이 열리며 강태민이 들어섰다. 그는 서리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당신들 가족의 자리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이제부터 한서리 선생은 강씨 가문의 안주인이니까. 그는 한 원장 부부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원래의 결혼 약속과 관련된 모든 혼수나 자산 문제는 없던 일로 하지요. 이제 이 사람은 내 책임이니 당신들은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는 충격과 분노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한 원장 부부를 뒤로 한 채 넋이 나간 서리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고 대기실을 나섰다. 태민은 자신의 차에 서리를 태우고
서울의 도로를 말없이 달렸다. 서리는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성북동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전통 한옥 대저택이었다.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 집은 한씨 집안의 화려하지만 천박한 부하는 격이 다른 오랜 역사와 권위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그녀가 넋을 잃고 서 있는 동안 집안에서 나온 수십 명의 사형인들이 그녀와 태민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주인어른 돌아오셨습니까? 마님 어서 오십시오. 태민은 서리를 데리고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웅장한 사랑채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한 폭의 그림처럼 고고한 학을 닮은 한 노인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천마그룹의 총수 강 회장이었다. 서리는 또 다른 질책과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 예상하며 몸을 굳혔다. 하지만 강 회장은 놀라울 정도로 온화하고 너그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사형인들을 모두 물렸다. 어서 오너라 아가, 험한 하루였지.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는 이어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자인 태민을 쳐다보았다. 이놈. 쭈쭈쭈. 내가 결혼식에 가서 상황 좀 보고 오라고 했더니 아예 신부를 데리고 올 줄이야. 넌 예나 지금이나 일을 크게 벌이는 재주는 타고났어. 그의 꾸짖는 듯. 단 말 속에는 희미한 웃음기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서리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환대.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다. 강 회장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거라. 오늘부터 여기가 너의 집이다. 이 집 안에서는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해하지 못할 게야.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은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마침내 해바라기가 제 주인을 찾아 태양의 집으로 돌아왔구나. 해바라기. 그 단어는 서리의 지친 의식 속에서 희미한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녀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기력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둘러싼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서서 자신을 폭풍우 속에서 건져 올린 두 남자, 늙은 회장과 젊은 회장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하나의 폭풍우를 벗어났지만 이제는 더 깊고 거대한 알 수 없는 바다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버린 것이다.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새로운 항로를 시작하고 있었다. 박시우가 황급히 도착한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하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 있어야 할 이채리는 응급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되찾은 후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온 시우의 모습에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어렸다. 오빠, 와줬구나. 난 오빠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바보야 내가 어떻게 안 와. 의사 선생님은 뭐래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시우의 다급한 물음에 담당 의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환자분은 그냥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증상입니다. 크게 걱정할 상태는 아닙니다. 오늘 하루 안정을 취하고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순간 시우의 머릿속이 띵하고 울렸다. 고작 과로와 스트레스. 그는 이 사소한 해프닝 때문에 자신의 결혼식을 8년간 사랑했던 여자를 버리고 달려왔단 말인가. 안도감과 함께 아주 희미한 짜증이 밀려왔다.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누르고 체린의 손을 잡아주었다. 다행이다. 아무 일 없어서. 그는 병실을 나와 곧장 서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단히 화가 났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는 곧장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채린이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상황 설명할게. 오해하지 말고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내가 다 잘못했어. 돌아가면 무릎 꿇고 빌게. 제발. 그는 서리가 분노하고 자신을 원망하겠지만 결국에는 용서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지난 8년간 그녀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그녀는 언제나 묵묵히 이해하고 감싸주었다. 체린의 퇴원 수속을 마친 그는 서리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본가인 한 원장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서리가 아닌 불같이 화가 난 한 원장이었다. 자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한 원장은 당장이라도 그의 멱살을 잡을 기세였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서리 좀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장인 누가 자네 장인이야. 한 원장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자네 덕분에 우리 서리는 이제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까지 했다. 네, 결혼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말도 안 됩니다. 장인어른께서 저를 벌하시려고 거짓말을 하시는 거겠죠. 거짓말 온 하객이 다 본 사실을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자네가 식장에서 도망친 덕분에 우리 서리는 천마그룹의 강태민 회장과 결혼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꺼져. 한 원장은 그의 면전에서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시우는 텅 빈 복도에 서서 방금 들은 말을 소화하려 애썼다. 결혼 강태민 천마그룹의 그 전설적인 회장 말도 안 돼. 이건 한 원장이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꾸며낸 악의적인 거짓말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그가 결혼식장을 떠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몇 시간 후 비서에게서 돌아온 보고는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신부 한솔이 양은 예식이 취소될 위기에서 천마그룹 강태민 회장의 청혼을 받아들여 현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한솔이 양은 성북동에 위치한 강씨 가문의 본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우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전설 속의 인물처럼 여겨지던 강태민. 냉혹하고 베일에 쌓인 그 남자가 왜 어째서 하필 자신의 결혼식에 나타나 자신의 신부를 데려갔단 말인가. 그는 이성을 잃고 곧장 성북동의 강씨 가문 저택으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그의 차는 철옹성 같은 저택의 정문 앞에서 경비원들에게 가로막혔다. 회장님의 명령이십니다. 박씨 가문과 한씨 가문의 사람은 이 댁에 한 발짝도 들일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경비원들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거절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그가 원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던 그의 세상이 이 거대한 철문 앞에서 무력하게 막혀버렸다. 서리가 이제 정말로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사실이 그제야 고통스럽게 실감나기 시작했다. 그는 차 안에서 거대한 저택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난 8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언제나 자신의 뒤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지해주던 서리의 모습. 그녀의 지혜로움,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따뜻함. 그는 그 모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세상을 맴도는 위성일 뿐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문득 체린의 연약함과 끊임없는 요구들을 떠올렸다. 그것이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출생의 비밀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녀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은 아니었을까? 그의 가슴 속에서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지 망쳐버린 결혼식에 대한 체면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고 충동적인 선택 하나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영원히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뼈아픈 깨달음이었다. 그는 서리를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서리의 새로운 결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상대해야 할 새로운 경쟁자가 바로 자신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후회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태민과의 갑작스러운 결혼 이후 한서리의 삶은 경랑 속의 배처럼 새로운 항구에 낯설게 정박했다. 성북동의 강씨 가문 대저택은 고요하고 거대했으며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마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다. 하지만 서리는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감정을 지운 채 관찰자처럼 자신의 새로운 삶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강태민은 그녀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일했고 그녀와는 아침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만 마주쳤다. 그들의 대화는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정중하고 예의 발랐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온기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구원자였지만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타인이었다. 오히려 서리를 따뜻하게 챙겨준 것은 강 회장이었다. 그는 서리를 손녀처럼 대하며 식사를 함께하고 저택의 오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서리의 총명함과 위기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강인함을 금세 알아보았다. 저돌적이고 무모해 보이는 손자의 선택이 실은 평생의 행운이었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려 할 때 태민이 처음으로 그녀를 불러 세웠다. 잠깐만요, 한설이 선생. 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화려한 보석이 아닌 개인적이고 독특한 물건이었다. 섬세한 해바라기 문양이 새겨진 앤티크한 은재 회중시계였다. 환영 선물입니다. 그의 설명은 짧았다. 오래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답지 않은 아주 미세한 망설임이 서려 있었다. 서리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시계의 차가운 금속 표면에 닿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기억의 파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10여 년 전 어느 대학병원의 후미진 정원. 10살 남짓의 어린 서리는 입원한 할머니를 문병하러 왔다가 길을 잃고 우연히 그곳을 발견했다. 햇살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조용한 정원이었다. 그곳에는 언제나 창백한 얼굴의 한 소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소년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듯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홀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서리는 작은 스케치북에 서툰 솜씨로 해바라기를 그렸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소년에게 다가갔다. 안녕. 소년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서리는 주눅 들지 않고 그림을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해바라기야. 할머니가 그랬는데 해바라기는 언제나 햇님만 쳐다봐서 슬플 틈이 없대. 너도 이 해바라기처럼 씩씩해졌으면 좋겠어. 그녀의 순수한 말에 몇 주 동안 입을 굳게 닫고 있던 소년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집어들었다. 고마워.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서 들은 처음이자 마지막 말이었다. 며칠 후 할머니가 퇴원하면서 그녀는 다시는 그 병원에 가지 못했다. 소년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외로운 소년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던 그날, 오후의 따스한 햇살과 그의 희미한 미소만은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한 잔상으로 남아있었다. 서리는 회중시계를 쥔 채 아득한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의문이 담긴 눈으로 태민을 바라보았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 시각 자신의 서재로 돌아온 강태민은 낡은 가죽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어린아이의 서툰 솜씨로 그려진 노란 해바라기 그림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이제는 희미해진 해바라기의 꽃잎을 부드럽게 쓸었다. 그의 즉흥적으로 보였던 청혼은 결코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10여 년간 이어진 길고 긴 그리움과 기다림의 결실이었다. 그는 결혼식장에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신부의 얼굴에서 10여 년 전 자신의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던 바로 그 해바라기 소녀를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이다. 그날 밤 서리는 자신의 새로운 방 침대에 누워와라 머리맡에 놓인 회중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직 기억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이 차갑고 비밀스러운 남자와 자신 사이에 알 수 없는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절망과 분노 속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결혼이 이제는 운명이라는 희미한 색채를 띠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편이라는 남자에 대한 첫 번째 호기심의 싹이 아주 조심스럽게 트고 있었다. 그는 단지 그녀의 구원자가 아닌 그녀가 잃어버린 과거의 한 조각을 쥐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강씨 가문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몇 주 후 서울의 상류사회는 연례 최대의 사교 행사인 천마그룹 자선갈라 준비로 들썩였다. 그리고 올해 갈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베일 속의 안주인이 된 한설이의 첫 공식 석상 등장이었다. 박시우는 이 행사를 기회로 삼았다. 그는 설이가 자신에게 아직 미련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혼은 자신을 향한 유치한 복수심일 뿐이라고 애써 믿고 있었다. 그는 갈라에서 그녀를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설득하면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갈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 강태민의 파트너로 등장한 한설이는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화려한 보석이나 드레스 대신 간결하지만 우아한 실루엣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고한 기품과 지적인 아름다움은 그 어떤 장신구보다도 빛났다. 시우는 그녀가 잠시 혼자 있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설이야. 그의 목소리는 애틋했다. 얘기 좀 해. 제발. 설이는 그를 차갑고 무심한 눈으로 돌아보았다. 박시우 씨, 우리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사이인 걸로 아는데요. 거리를 지켜주시죠. 아니, 있어. 난 아직 할 말이 많아. 8년이야, 설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네가 이렇게 쉽게 돌아설 수 있을 리가 없지라. 그가 설이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하려는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이게 무슨 천박한 짓이니. 시우의 어머니 박 여사였다. 그녀는 아들이 버림받은 전 약혼녀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달려온 것이다. 그녀는 설이를 경멸의 눈으로 쏘아보았다. 이 근본 없는 것. 네가 감히 어디라고 얼굴을 들이밀어 우리 시우를 버리고 웬 늙은 남자한테 붙었다더니 정말이었구나. 박 여사가 설이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드는 순간 강철 같은 손 하나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어느새 설이의 앞을 막아서며 지독하게 차가운 눈으로 박 여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라버니. 박 여사의 입에서 거의 20년 만에 들어보는 낡은 호칭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렸다. 태민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도 차가웠다. 오랜만이구나, 미영가. 그간 안녕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기본적인 예의범절마저 잊어버린 것을 보니 그는 설이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선언하듯 말했다. 내 아내다. 네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야. 합당한 존중을 표하도록. 그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박시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오라버니 어머니가 천마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강태민 회장을 오라버니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강태민은 자신의 어머님의 오빠, 자신의 외삼촌, 그의 뇌가 이 끔찍한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을 때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에 박혔다. 어머나, 저분이 박 사장 부인이었어. 강 회장님의 그 20년 전에 집안에서 쫓겨난 여동생. 그럼 저 박시우 군은 강 회장의 조카가 되는 거네. 세상에. 그럼 저 한설이라는 여자는 박시우 군의 외숙모가 된 거잖아. 외숙모 마이스음에. 수그모 스음에. 그 단어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박시우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그가 버렸던 여자. 그가 동정과 오만함으로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여자. 한설이가 이제는 그가 감히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집안의 어른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미움의 차원을 넘어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족보의 위계질서 안에 편입되어 버린 것이다. 공개적인 망신. 이것보다 더 완벽한 치욕은 없었다. 박씨 일가는 하객들의 조롱 섞인 시선 속에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황급히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이채린 역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들의 뒤를 따랐다. 연 회장 안에는 이제 모든 소음의 중심에 선 강태민과 한설이, 그리고 처참하게 부서진 박시우만이 남아있었다. 시우는 텅 빈 눈으로 단상 위에서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태민의 품에 안긴 설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고고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잃어버린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존재이자 자신의 어리석음을 평생에 걸쳐 상기시킬 살아있는 징표였다. 그와 그녀 사이의 강은 이제 더 이상 감정의 강이 아니었다. 결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신분의 강이 되어버렸다. 그의 후회는 이제 뒤틀린 운명의 아이러니와 절대적인 패배감과 뒤섞여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자선갈래소의 공개적인 망신 이후 박시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한솔이가 자신의 외숙모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며칠 동안 저택에 틀어박혀 술로 밤을 지새웠다. 부모님의 질책도 친구들의 위로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강태민의 곁에 서 있던 설이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을 조롱하던 하객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채리는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시우가 가장 약해지고 가장 죄책감에 시달리는 바로 이때가 그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시우가 틀어박혀 있는 그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자신인 것처럼 처절한 희생양을 연기했다. 오빠,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시우를 부축했다. 내가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오빠 결혼식 날 쓰러지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오빠 인생을 망쳤어. 나는 그냥 사라져야 해. 그녀는 일부러 몸을 휘청거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연기했다. 그녀의 그 연약한 모습은 시우의 죄책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설이를 잃었고 이제 채린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다시 그녀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야, 채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그는 채린을 품에 안고 엉망이 된 자신을 위로하듯 그녀를 위로했다. 바로 그때 설이의 양부모인 한 원장 부부가 채린을 걱정하며 오피스텔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시우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친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한 원장의 아내가 채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내 불쌍한 딸, 그 아이 설이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20년 넘게 호의호식하는 동안 우리 채린이는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 엄마 아빠가 그 아이가 누렸던 모든 것 그 이상으로 너에게 다 해줄게. 그들의 대화 속에서 출생의 비밀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처음으로 시우 앞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그는 채린을 단지 몸이 약한 첫사랑이 아닌 거대한 운명의 장난에 희생된 비운의 주인공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설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채린의 것을 빼앗은 것만 같은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시우가 잠시 물을 가지러 방을 나간 사이 채린은 거울 앞에 서서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슬픈 표정 위로 차갑고 섬뜩한 승리자의 미소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쳐 박시우라는 나비를 완벽하게 올가매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씨 가문의 서재, 강태민은 맞은편에 앉은 설이에게 얇은 파일 하나를 건넸다. 그가 고용한 조사팀이 정리한 이채린의 모든 의료 기록이었다. 그녀의 의료 기록은 사소한 알레르기나 편두통 기록 외에는 아주 깨끗해. 소위 말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지병 같은 건 없어. 그녀가 쓰러졌다는 시점들은 아주 교묘하게 박시우 씨의 도움이 가장 절실했던 순간들과 일치하고 의사인 설이는 차트를 훑어보며 냉철하게 분석했다. 이건 신체적인 질병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문제죠.
죄책감을 무기로 상대를 조종하는 아주 영악한 방식이에요. 박시우 씨는 지금 그 거미줄에 단단히 걸려든 거고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적을 둔 냉철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태민은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했고 서리는 그의 정보력에 의지했다.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신뢰와 동지애가 싹트고 있었다. 우리의 다음 수는 뭐지? 태민이 물었다. 서리는 파일을 덮으며 차가운 눈으로 대답했다. 스스로 목을 맬 밧줄을 충분히 길게 늘여주는 거죠. 그날 밤 두 개의 다른 공간에서 대조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한 곳에서는 박시우가 잠든 이채린의 이마를 부드럽게 짚어주며 그녀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뒤틀린 책임감과 연민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에서는 강태민과 한설이가 이채린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하며 그녀를 무너뜨릴 다음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냉철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조종당하는 자와 조종하는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심판의 칼날을 가는 자들. 잔인한 게임의 말들은 이제 모두 제자리에 놓였다. 박시우와 이채린의 관계가 끈적한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동안 성북동의 강씨 가문 대저택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바로 20년 전 집안에서 쫓겨난 강태민의 여동생이자 박시우의 어머니인 강미영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한설이를 빼앗기고 망신당한 것을 빌미로 거의 매일같이 대저택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오빠인 강 회장에게 20년 전 자신을 내쫓은 것에 대한 보상과 아들 시우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 회장은 굳게 문을 닫고 그녀를 무시했지만 매일같이 정문 앞에서 벌어지는 추태는 늙은 회장의 심신을 갉아먹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오점이자 아킬레스건인 여동생의 등장에 혈압이 오르고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한설이와 강태민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태민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설이는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여동생에 대한 아주 희미한 연민과 20년 전 그 사건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았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 회장은 여느 때처럼 설이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설이의 총명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기대어 최근의 스트레스를 잊으려는 듯했다. 설이야, 네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이 늙은이의 웃는 날이 더 많아졌다.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짓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의자 아래로 힘없이 쓰러졌다. 할아버님, 태민과 설이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강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급성 심근경색,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치의가 달려오고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저택으로 들어왔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 태민은 평생 처음으로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아버지이자 스승이었고 그의 세상 그 자체였다. 그런 할아버지가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바로 그때 그의 옆에 앉아있던 설이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온기는 놀라울 정도로 굳건했다. 정신 차려요, 강태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침착했다. 지금 당신이 무너지면 누가 할아버님을 지켜요. 그녀는 구급대원들에게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써가며 침착하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지시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씨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를 구해야 하는 냉철한 의사 한설이었다. 그녀의 그 모습에 태민은 혼란 속에서 겨우 이성의 끈을 붙잡을 수 있었다. 한성대학병원 중환자실 앞 수술실 램프는 몇 시간째 꺼질 줄을 몰랐다. 마침내 수술을 마친 집도이가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앞으로 며칠이 중요합니다. 의식을 회복하실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태민은 유리창 너머로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할아버지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서리는 그런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할아버지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고 밤을 새워가며 그의 곁을 간호했다.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다. 서리가 잠시 눈을 붙이고 있는 태민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할아버지의 병실로 들어섰을 때였다. 강 회장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깊은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명아, 안 돼. 그 차.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서리는 똑똑히 들었다. 증거 찾아야 해. 옛집. 그 아이의 일기장. 증거 옛집. 일기장. 서리의 심장이 쿵 하르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20년 전 강태민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이 알 수 없는 잠꼬대는 분명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터였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서리는 밤새 그가 한 말을 모두 그에게 전해주었다. 할아버님께서 20년 전 사고에 대해 무언가 알고 계셨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증거가 당신들 가족의 옛집에 남아있을지도 몰라.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역시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셨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가족의 비극이라는 비밀을 공유하게 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가봐야겠어.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집으로.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이 갈게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이 험난한 여정을 함께 헤쳐나갈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처음으로 계약이나 동맹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래된 비밀의 문이 이제 막 그들 앞에서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태민의 옛집은 강원도의 깊은 상월짝이 속세와는 단절된 듯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의 성북동 대저택이 권력과 역사를 상징한다면 이곳은 강씨 가문의 뿌리이자 이제는 잊혀진 시간만이 쌓여가는 기억의 저장고와도 같은 곳이었다. 병원 일은 한설이의 동료 의사에게 잠시 맡겨두고 두 사람은 다음 날 새벽 서울을 떠났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그들은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러가는 길이었다.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그 진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옛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섬처럼 고요했다. 수십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정원은 야생의 풀들로 무성했고 웅장했던 기와 지붕 위에는 세월의 이끼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태민은 낡은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이곳은 그가 부모님과 함께했던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봉인된 곳이자 동시에 그 모든 행복이 끝장나버린 비극의 장소이기도 했다. 서리가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조용히 포겠다. 그녀의 작은 온기가 그의 망설임을 다독여 주었다.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온통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가구와 물건들은 20년 전 그날처럼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마치 집주인이 잠시 외출이라도 한 것처럼 어머니의 서재였어. 태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집안 가장 안쪽에 있는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작은 방으로 서리를 이끌었다.
방 안에는 자개로 장식된 아담한 책상과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책 읽기를 좋아하던 지적이고 온화한 여인이었다고 했다. 그들은 수색을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잠꼬대 속에서 말했던 일기장. 하지만 수십 권의 책이 꽂힌 책장을 다 뒤지고 서재의 모든 서랍을 열어보아도 일기장으로 보이는 물건은 나오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집안에 어스름이 깔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리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벼루를 들어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벼루가 놓여있던 자리 아래 책상 상판에 아주 희미하게 다른 나무와는 다른 결을 가진 작은 사각형의 흔적이 보였다. 이거. 태민이 다가와 서리가 가리킨 곳을 유심히 살폈다. 비밀 서랍. 그는 조심스럽게 책상 아래로 손을 넣어 숨겨진 장치를 찾아 더듬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책상 상판의 일부가 미끄러지듯 열리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자물쇠로 잠긴 낡은 가죽 일기장 한 권과 처참하게 부서진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가 들어있었다. 태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표지에는 그의 어머니의 단아한 필체로 나의 사랑, 나의 아들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부수고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다. 일기장은 태민이 태어난 날부터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 담긴 행복한 기록들이었다.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행복했던 기록들 사이로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 공포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바로 그의 고모이자 박시우의 어머니인 강미영이었다. 오늘 미영이가 집에 다녀갔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그녀가 태민이를 안아들었을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상징하는 상속권을 보고 있었다. 미영이가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다. 남편이 거절하자 그녀는 저주를 퍼붓고 돌아갔다. 오빠는 평생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사고가 있기 바로 전날 밤에 쓰인 기록이었다. 미영이가 오늘 밤 차고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공구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내가 무엇을 보았냐고 묻자 그녀는 그저 웃으며 새 차 브레이크가 너무 뻑뻑한 것 같아서 내가 좀 손봐줬지 라고 말했다. 그녀의 그 미소가 너무나도 무섭다. 내일 아침 이 사실을 아버님께 말씀드려야겠다. 부디 내 기우이기를. 그것이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녀는 아버님, 즉 강 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와 남편은 바로 그 차를 타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던 것이다. 태민은 일기장을 쥔 채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었다. 그녀의 온기가 그의 무너져 내리는 세상을 겨우 지탱해주고 있었다. 한참 후 겨우 감정을 추스른 태민은 부서진 메모리 카드를 집어들었다.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였다. 이것이야말로 고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일 터였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다. 이준희에게 연락해야겠어. 태민이 말했다. 넥서스 테크라면 이 정도는 복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그날 밤 서울로 돌아왔다. 한이준은 연락을 받자마자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구실로 달려와 주었다. 그는 심각한 얼굴로 메모리 카드를 건네받아 복구 장비에 연결했다. 몇 시간의 초조한 기다림이 흘렀다. 마침내 이준의 연구실 모니터에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희미한 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20년 전 그날 새벽 강씨 가문의 차고 아니었다. 화면 속에서 젊은 시절의 강미영이 주위를 살피며 차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그녀는 손에 든 공구로 브레이크 라인을 절단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앞길을 막는 존재를 제거하려는 자의 섬뜩한 냉정함만이 존재했다. 영상의 마지막 그녀는 차에서 빠져나와 먼지를 털며 카메라를 향해 비릿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걸로 모든 게 제자리가 되겠지. 천마그룹은 원래부터 내 아들의 것이었어.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났다. 연구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태민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깊은 허무함으로 창백해져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혈육, 자신의 고모였다. 서리는 그의 곁에서 부서진 그의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아주었다. 길고 길었던 20년의 비밀이 마침내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다. 20년간. 묻혀 뒤져무시던 진실의 무게는 관련된 모든 이들의 삶을 뒤흔들었다. 강태민은 자신을 평생 짓눌러왔던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었지만 그 진실이 혈육의 배신이라는 사실에 깊은 허무함과 분노에 휩싸였다. 한솔이는 그의 곁에서 묵묵히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연민과 동지애를 넘어선 더 깊고 단단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반면 박시우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외숙모가 되어버린 전 약혼녀,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님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혹. 그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다시 술과 절망의 나날로 빠져들었다. 이채리는 이런 시우의 변화를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그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시우를 다시 자신의 곁에 올가맬 마지막이자 가장 극적인 연극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무대는 한성대학병원에서 주최하는 연례자선 의료 행사였다. 병원의 주요 후원자인 천마그룹의 회장 강태민과 병원의 유능한 외과의사인 한설이는 당연히 행사의 주빈으로 참석했다. 그리고 체리는 시우를 졸라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녀는 서리가 있는 곳에서 시우가 자신을 선택하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행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병원장이 단상에 서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을 때 하객들 사이에 서 있던 체린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악!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었다. 주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체리나 정신 차려, 체리나. 박시우는 반사적으로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고 절규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급하게 의사를 찾았다. 그의 눈이 저 멀리 단상 옆에 서 있는 서리와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그녀를 구해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서리에게로 쏠렸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교수님, 본관 오디토리움으로 와주세요. 지금 당장요. 응급 상황입니다. 잠시 후 병원의 신경과 과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뇌신경 전문의인 김 교수가 황급히 달려왔다. 서리가 그에게 말했다. 교수님, 환자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이신 교수님께서 직접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나서지 않고 가장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제3자를 끌어들였다. 질투나 사적인 감정으로 환자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원천 봉쇄하는 영리한 수였다. 김 교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쓰러져 있는 체린의 상태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맥박을 짚고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경반사 테스트를 진행했다. 검진을 마친 김 교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진단은 조용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릴 만큼 단호했다. 이상하군요. 그는 시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환자분의 바이탈 사인은 지극히 안정적입니다. 맥박, 혈압 모두 정상 수치이고
뇌졸중이나 발작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가장 정중한 방식으로 날린 치명적인 사형 선고였다. 김 교수는 체린이 꾀병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빌어 공표한 것이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동정 어린 시선들은 순식간에 의심과 경멸의 시선으로 바뀌었다. 자신의 거짓말이 만천에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은 체린은 어쩔 수 없이 신음소리를 내며 의식을 되찾은 척 눈을 떴다. 박시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체린의 당황한 얼굴과 김 교수의 냉철한 얼굴,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던 서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결혼식 날에 기막힌 타이밍 자신이 서리에게 다가가려 할 때마다 귀신같이 터져나오던 그녀의 위기 상황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조종하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음을 그는 거대한 기만극의 어리석은 주인공이었을 뿐이었다. 그는 체린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그의 눈에는 연민도, 죄책감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끔찍한 혐오와 배신감만이 남아있었다. 서리를 잃은 것에 대한 후회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상실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를 제 손으로 내버리고 그 자리에 유리 조각을 주워와 보석이라고 믿었던 한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뼈저린 경멸감이었다. 그가 체린을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감정의 성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체린의 거짓말이 만천에 드러난 후폭풍은 거셌다. 그녀는 대한민국 상류사회에서 영원히 퇴출당한 조롱거리가 되었고 한씨 집안 역시 망신살이 뻗쳤다. 완전히 환멸을 느낀 박시우는 체린과 의절하고 폐인처럼 자신의 오피스텔에 틀어박혔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무게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간 이어져 온 비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 다가왔다. 천마그룹 임시 주주총회. 강 회장이 쓰러진 틈을 타 강미영과 그녀의 남편 박 사장은 자신들의 우호 지분을 총동원하여 경영권 찬탈을 시도하려 했다. 그들은 강 회장이 위중하여 경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아들인 박시우를 그룹의 임시회장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이었다. 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미영 측의 변호사가 강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하려는 바로 그 순간 회의장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강태민이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한솔이가 그 뒤로는 휠체어에 앉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한 눈빛에 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 마음대로 내 아들의 회사를 도둑질하려 하는가? 강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뒤흔들었다. 강미영과 박 사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버님 어떻게... 태민은 그들의 변명을 들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회의장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20년 전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시켰다. 노이즈 낀 화면 속 젊은 강미영이 자신의 오빠차에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끔찍한 모습이 생생하게 상영되었다. 회의장은 경악과 충격으로 술렁였다. 태민은 이어서 어머니의 일기장 내용을 만천에 공개했다. 이것이 당신들이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입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강미영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탐욕과 질투가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했는지가 낱낱이 드러났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그녀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어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강미영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녀의 남편 박 사장 역시 공범 혐의로 함께 연행되었다. 박 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다. 공정하고도 잔인한 심판이었다. 박시우는 회의장 맨 뒷자리에서 어머니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텅 빈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 그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복도에서 서리와 마주쳤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텅 빈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했다. 그리고 행복해라 서리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남긴 잿더미를 책임지기 위해 홀로 걸어 나갔다. 시간이 흘렀다. 몇 달 후 천마그룹은 강태민과 한설이의 공동 경영 아래 더욱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설이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친부모님도 찾았다. 그들은 평생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사랑해주는 두 개의 가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봄이 찾아온 날, 강씨 가문의 옛집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다시 열렸다. 하객은 강 회장과 설이의 친부모님, 그리고 한희준을 비롯한 몇몇의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다. 지난번에 화려하지만 텅 비어있던 예식과는 달리 오늘의 결혼식은 따스한 햇살과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설이와 턱시도를 입은 태민이 서로를 마주보며 직접 쓴 서약을 낭독했다.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당신은 내 가장 어두웠던 시절의 해바라기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 언제나 빛나는 태양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어서 설이가 눈가에 어린 행복의 눈물과 함께 대답했다. 당신은 내 가장 깊은 치욕의 순간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이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의 입맞춤과 함께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이한 결혼은 마침내 수많은 시련을 거쳐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